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이번 학기 강좌의 제목은 건축 구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현재 구조 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하이구조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그리고 하이구조는 2003년에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오픈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강의는 그 오픈과 동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학교 강의를 한 지도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고, 현재 어쨌든 실무에서 구조 설계, 그 다음에 구조 안전 진단, 그 다음에 구조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또 연구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뵙는 분들은 참 반갑고요. 그래서 건축 구조 계획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 구조 계획은 떻게 보면 어떤 수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지를 이제 고민해 봤는데, 아마도 저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건축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와 같이 건축 구조 공학자는 아닐 것으로 인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매 학기 강의를 하다 해보면 보통 좀 건축 일은 다 하시는데 주로 이제 건축사, 건축 설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시공사, 건설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관리 하시는 건축업과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건축 구조 계획의 강의 난이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담을 느끼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건축 구조 계획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분들도 이해하시는 범위 안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조 계획이라는 과목이 저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사 시험에 안에서도 구조 계획이라는 파트가 있어서 그런 그 분야를 건축사를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조 계획을 전 공부하시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봅니다. 근데 앞으로 어쨌든 이 건축 구조 계획의 이번 학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아,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비대면 유튜브를 통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아마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하면서 저의 생각은 각각 우리 하이구조 직원들의 교육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하이구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Q&A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항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구조를 공부하시는 학생들이나 또는 이 건설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구조 부분에 의문이 있거나, 그리고 지식 습득에 대한 그 욕구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강좌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아, 건축물의 구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의 순서로는 먼저 건축 구조 계획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 구조 계획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 구조 계획은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 설계의 주체를 말하는 거죠. 먼저 건축 구조 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 계획의 정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건축물의 계획 및 기본 설계에 따라 각종 외력과 지반 상태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 형식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안전한 기초 형식 등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사용성, 시공성, 그 다음 예술적인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 부재의 구성 및 배치,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강도, 그리고 형상 및 대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는 구조 설계의 초기 단계를 우리는 건축 구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 건축가와 이제 협력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건축가의 기획 의도와 계획 의도를 충분히 습득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건축주 또는 건축가의 기획 또는 계획 설계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들을 예상하여 구조공학적 기술, 경험, 지식 등을 바탕으로 건축가와 협력하여 힘의 전달 기구, 전달 메커니즘을 형성시키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공간 구조물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를 우리는 건축 구조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 계획 단계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건축물의 구조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영역별로 부분에 대한 구조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한 구조 계획을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면, 상세 구조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접합부의 상세를 어떻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적인 것을 고려해야 될까라는 고민 또한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 설계 단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건축 설계 단계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4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 단계가 첫 번째가 있고, 기획 설계 단계가 있고요. 이걸 우리를 영어로 프리 디자인 서비스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 설계 단계 다음 단계로 계획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키매틱 디자인 단계라고 하고요. 그 기획 설계 단계를 지나면 기본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디자인 디벨로프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설계 단계가 끝나면 그 완벽한 도면으로 만들어서 그 도면을 통해서 실제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의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를 최종 실시 설계 단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컨스트럭션 디자인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4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구조 계획 단계는 여기 계획 설계 단계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우리는 구조 계획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구조 계획 단계는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 단계 또는 구조 설계 단계에서 초기에 해당됩니다. 초기에 해당돼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매사의 이제 첫 걸음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왜냐면 이 매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방향을 선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컨셉을 선정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큰 계획, 어떻게 보면 구조 시스템은 RC로 할지 철골로 할지 합성 구조로 할지 뭐 이런 단계, 그 다음에 뭐 재료는 강도는 어떤 곡을 쓸 거며, 그죠? 재료는 또 어떻게 쓸 거며, 또 그 부재의 형상을 어떻게 쓸 거며, 이런 여러 가지 초기 단계, 굵직굵직한 단계를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 구조 계획 단계가 어떻게 보면 전체 구조 설계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결국 마지막까지 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뭐 구조 설계 단계에서 정밀한 구조 해석이나 계산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홀대받는 단계라고, 그렇죠? 좀 만만하게 보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과 컨셉을 잘 잡아놔야지 마지막 실시 설계 단계까지 순조롭게 나아가서 좋은 건축물이 되고 또는 좋은 건축 구조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구조계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 계획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는 구조 계획의 목표뿐만 아니라 구조 설계 전반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 계획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 계획에서 요구하는 기능성도 만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 계획에서 요구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심미성을 우리는 건축 구조 계획을 통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해주고. 그래서 보통 건축은 인간의 다양한 삶 속에 이제 생활과 공간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건축 역사학자인 엠 페르스너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건축을 건물과 조금 대비해서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차고, 그죠? 차고는 건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면 영어로 빌딩이고, 예를 들어서 대성당은 하나의 건축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으면 이건 모두 건물인데, 그 차고와 다르게 대성당과 같은 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적 감동을 목표로 설계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성이 가미돼야지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아,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예술적인 것이 신미성이 들어가야지 이게 건축이고, 그런 게 배제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빌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댐이나 다리나 몽벽 같은 토목 구조물은 또 건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조형물이나 기념비 그리고 기념탑 같은 거, 공작물 같은 것도 건축과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계획할 때 또 어떻게 보면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안전성이죠. 그렇죠.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안전. 그렇죠. 안전해야 되는 거죠. 기본이죠. 그래서 건축 구조는 어떻게 보면 건물의 그 뼈대를 뼈대에서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이 밖에도 사용성. 그 구조 계획할 때는 사용성,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안 되게끔 사용성을 상상시키게끔 어떻게 보면 구조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처짐, 그 다음에 진동, 그렇죠? 이런 것도 사용성이죠.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어떤 그 공간의 바닥이 진동이 많이 생긴다. 그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부재의 강성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건물에 균열 같은 게 발생을 했다. 처짐이 많이 생겨서 균열 같은 게 발생하면 또 이 균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갑자기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구조 계획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물의 내구성, 그 다음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건물은 구조 설계를 통해서 탄생을 시키지만 내구 연안 안에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유지 관리를 해줘서 보수하면서 때로는 가꾸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되는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구조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계획은 또 경제성을 또 빼놓지 않고는 또 빼놓으면 안 되죠. 경제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저렴하게 공사비가 적게끔 구조 계획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좋죠. 구조계. 그래서 구조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해서 어떤 구조물을 형성시킬 때 이왕이면 저렴하게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을 무시한 구조 설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좀 의미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년 이상 계속 이 실무적으로 구조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듣는 말 중에 좀 약간 좀 스트레스, 약간 좀 예민한 말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설계했던 것이 비경제적이다, 물량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막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예민해요. 그래서 무슨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는 않지만 간혹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위구조가 설계한 어떤 구조물에 구조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는 좀 더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공학자가 현대 구조공학자가 구조 설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효율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 경제성에 대한 거를 경제성, 그러니까 물량이 조금 들어가는 구조물을 형성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죠. 뭐 과다 설계는 없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안전율을 그만큼 높였고, 그렇죠. 그리고 그 건물의 사용 연한 안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하중 변화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려면 어느 정도 안전율을 높이 설계를 한 거지 과다 설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짓는데 돈이 들어갔는데 내가 내 집 짓는데 내 돈을 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남의 건물이라고 함부로 돈을 많이 쓰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 도리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자는 구조 설계를 할 때 내가 내 집 짓는다는 그 애착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이 덜 들어가게끔 건설비용이 덜 들어가게끔 최선의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도 이제 시공의 편의성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건축물은 뭐 대형 건축물들이 있고 또는 뭐 주택가 같은 소형 건축물들도 있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현대면 현대의 그 선택되는 건설사의 시공 능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현실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합한 구조 계획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근을 하더라도 시공의 편의성을 고려한 배근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에 대한 시공성 향상을 위한 고려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현실성에 맞는 구조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주택을 짓는데 그리고 그 주택의 구조 설계를 하는데 뭐 어쩌면 특수한 구조를 막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 주택을 짓는 그 건설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뭐 짓도록 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구조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마냥 현실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현실에 앉아도 되고 때로는 구조 엔지니어가 뭐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현대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도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구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편하죠. 구조 설계자 입장에서도 전형적으로 많이 해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쉽죠. 그리고 빨리 일을 끝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고 좀 특수한 구조를 적용하려면 그만큼 자기의 그 노고가 들어가죠. 수고가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그 구조 설계를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귀찮은 거죠. 귀찮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번 그 똑같은 구조, 비슷한 구조, 쉬운 구조만 하면 구조 설계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해본 구조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만큼 노력과 시간 투자와 정성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를 완성해냈을 때에 본인이 구조 엔지니어로서 성장이 있고 그리고 그 좋은 건축물로서 완성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본인의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구조 엔지니어들은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 구조 계획은 누가 하는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 계획의 주체는 누구인가? 뭐 여기 첫머리에 썼지만 건축가와 구조공학자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같이 하는 겁니다. 건축가와 구조공학자가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게 건축 구조 계획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건축가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가란 어떤 사람들인가? 건축가.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공간 예술을 다루는 작가입니다. 공간 예술을 다루는 작가고 심미적인 거, 아름다운 예술적인 거, 그 다음에 기능적인 실용성, 그 다음에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본인의 조형 및 창작 의지를 표현하려는 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건축을 통하여 적합한 용도에 맞게 건축의 기능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구조 형식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기술들을 전개하여 예술적인 감흥,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술적인 감흥이 있는 창의적인 공간들을 만드는 분들이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가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뭐 집을 짓는 시공하시는 분들도 뭐 건축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통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축가는 설계를 하시는 분.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과목이 건축 구조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하는 분. 그렇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는 건축가라고 저희 분야에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구조 공학자들, 스트럭처 엔지니어들은 누구일까요? 스트럭처 엔지니어들.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건축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성을 확보하는 구조 기술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 구조 쪽에서 보면 건축 구조 및 디자인을 적절히 만족시키면서, 그 다음에 구조적 안전성,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용성, 기능성, 경제성, 그 다음에 시공 편의성, 그리고 기술력들을 적절하고 알맞게 조합하여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며 균형이 잡힌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의 힘을 흘리고 그 다음에 구조물의 힘의 메커니즘을 형성시키는 창작자를 저는 구조공학자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하이구조 홈페이지에 예전에 이제 구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구조 칼럼 안에 건축가와 구조 설계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공학자, 스트럭처 엔지니어는 구조 설계자, 구조 계획을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구조 설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기술자라는 용어로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공학자는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공학자들, 저와 같은 구조 엔지니어, 스트럭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구조 계획, 스트럭처를 구상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좋게끔 만들어주는 대안을 찾아주는 게 구조공학자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적 혼을 강조하는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우선 최대한 존중해줘야 되죠. 존중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실현시켜주는 거. 이에 부합되는 구조 형식과 대안을 찾아주는 게 구조공학자의 의무, 그죠? 의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건축가가 제시해주는 것에 이렇게 맞춰준다,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에 대한 자문, 이게 필요한 거죠. 구조에 대한 자문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로 하여금 새로운 디자인의 발상과 예술적 창작에 대한 도전 의식을 자극하고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에 보면 건축가들은 그래도 건축 구조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알지만, 그렇죠? 많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에서는 건축 구조공학자가 어떻게 보면 스페셔널한 어떤 분야로서 자리 잡고 있고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는 아무래도 이런 구조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의 그 한계를 또 느껴요. 충분히 구조를 좀 더 이렇게 디자인해서는 구조가 안 될 거야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하는 구조에 대한 아예 그 생각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더 많은 그 디자인의 그 의도를 표출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술적인 창작에 대한 이제 도전 의식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조공학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구조 기술에 대한 갈망과 도전 그리고 끊임없는 구조에 대한 의구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죠. 논리적 그리고 합리적 그리고 때로는 창의적인 구조 이론을 펼쳐줘서 그래서 서포트 해줘야 되죠. 그래서 폭넓은 가마력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친절한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고대 건축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가와 구조공학자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고대 건축, 그렇죠? 고대 건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건축물이 생각나십니까? 일단 먼저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일단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가 먼저 생각이 나죠. 고대 건축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것도 보면 BC 보통 2600년경. 아주 오래됐죠, 벌써. 이렇게 오래된 때, 오래된 고대 건축물이 이런 거대한 구조물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죠. 미스테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의 건축 기술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면 그 역사상 고대 건축물의 그 얘는 과연 구조공학적으로만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구조공학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수학과 물리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그 당시에 때였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과연 이런 대단한 건축물을 어떻게 졌을까라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건축물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해보는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트라이 해보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거를 학습으로 그렇죠. 인식을 해서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뭐 이런 그 트라이 앤 에러를 거듭하는 시행착오가 계속 거듭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축물은 아마도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힌트를 얻으는데 이게 힌트를 얻을 것들이 이제 자연에서밖에 없죠. 그 자연과 그 시대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감성적인 직관, 그렇죠? 느낌, 그렇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도전적인 사고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창의적인 영감들을 통해서 이러한 건축물들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이런 시행착오들이, 그리고 학습들이 이제 후손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전달이, 무슨 뭐 비법이라고, 비결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수가 되겠죠. 전수가 돼서 또 그 후손들은 그거 이상의 또 건축 구조물을 한번 또 시도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건축가라는 직업이 딱 있을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건축가는 그냥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냥 현대 시대에서 건축가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건축가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 건축가라는 게 아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뭐 그리스 건축이나 고대 건축, 이집트 문명의 건축물이나 이 당시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같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술가 또는 철학가, 그 다음에 수학자 또는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시공자, 때로는 정치가 또는 재력가들이 이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졌을까요? 이 피라미드는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 피라미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이라고 해서 파라오의 무덤, 그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를 믿고 그 안에다가 뭐 그죠? 사후 세계에서 생활할 많은 물건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공간.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주우면 거기에 이제 묻히는 무덤이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정사각뿔 모양의 이제 고대 석조 건축물이죠. 고대 건축물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이 피라미드가 이제 발견된 게 138기 정도의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되게 피라미드가 많이 발견됐고요. 그때 보면 이제 왕의 이제 권위를 그쵸? 나타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력 발전소다.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또 이론을 내시는 또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고고학자나 또 이거는 뭐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또 연구의 대상이고 또 미술 분야, 그렇죠? 미술 분야에서 또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분석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면 초기의 피라미드는 여기 초기의 피라미드는 이렇게 계단형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초기의 피라미드는 계단형의 피라미드였다고 해요. 이거 쌓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피라미드는 조세르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게 그때 이제 처음에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인물이 건축가로서 임호텝이라는 겁니다. 이모텝이라는 이제 건축가가 이거를 이제 기획하고 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집트 피라미드 역사상 건축가로 거론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임호텝.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모텝이라는 건축가가 이거를 계획했는데 이모텝이 그때는 건축가라고 표현을 안 했겠죠. 그분의 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공학자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고고학자 얘기로는 내과 의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건축학자,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제사장 그 이상의 무슨 어떻게 신격으로 신같이럼 추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건축공학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그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이모텝이 좀 그때 보면 건축가면서 지금으로 보면 구조공학자겠죠. 그렇죠? 겸업을 한 거죠. 겸업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아마 기자의 피라미드죠. 가장 규모가 큰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560년경에 세워진 쿠프 왕의 이제 피라미드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보다 이제 최초의 이제 피라미드에 비해서 이제 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끈하죠. 면이 매끈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기술이 그만큼 이제 발달된 거죠. 발달되는데 그래서 이 기자의 피라미드는 시공하는데 한 20년 정도 걸렸답니다. 그죠? 좀 어떻게 보면 빨라진 거죠. 빨라진 거고 좀 더 살펴보면 밑면의 길이가 한 230m, 그리고 높이는 146.5m 정도 됐답니다. 146.5m로 해서 그 이후에 한 3,800년 간의 가장 높은 건축물로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들은 일단은 어떤 돌로 지어졌을까요? 석회암으로 지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돌들이 석회암이죠. 석회암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공하기 좋은 암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가공하기 좋은, 그죠? 잘 자르기도 좋고, 잘 뭐 구멍을 뚫기도 좋고,
이게 석회암. 그래서 보통 석회암으로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의 피라미드가 완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저는 이제 구조공학자 입장에서 피라미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석회암이 기자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약 550만 톤, 550만 톤이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강암도 쓰였겠죠. 근데 화강암은 일부 아주 극소로 쓰였겠죠. 왜냐면 표면이나 이제 좀 모양을 내거나 마감용으로. 화강암은 8,000톤. 근데 뭐 석회암의 550만 톤에 비해서 보면 8,000톤, 화강암 8,000톤은 얼마 아주 미세한 거죠.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석조, 돌을 쌓아 올리면서 지은 건데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그러면 지금 요즘에 조적조 건물에서 모르타르, 그렇죠? 접착기 역할을 하는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서 접착기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는 어떤 걸 썼을까? 지금도 아주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뭐 고고학자들이 연구된 결과로는 그 당시에도 현대 모르타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모르타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반죽이라는 거 있죠. 회반죽이 모르타르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회반죽은 아마도 석회입니까? 석회를 뭐 어떤 분들은 가루로 내서 뭐 구워서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석회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석고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모래와 그리고 물이 포함돼서 모르타르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접착을 시키면서 올라갔다는 얘기가 지금 자료를 통해 볼 수 있고요. 그 모르타르가 이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재료를 갖고 사용한 거죠. 최적의 재료가 어떻게 보면 석회암인 거죠. 석회암이 최적의를 갖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어떤 보면 반영구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단단한 돌로 지은 거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고대 건축물로서 많이 좀 예의가 되는 게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 보통 이라크, 지금에 보면 이라크에 이제 지구라트가 있죠. 이거는 BC 2100년경. 뭐 연도는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아직까지 그죠? 경이라고 추정이 되는 이거는 수메르 건축에서 수메르 문명 시대에 있는 이라크의 지구라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구라트는 뭘까요? 지구라트의 뜻이 뭐냐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집이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집이라고 개념이고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신전이죠. 적층 형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신전이죠. 그래서 이 지구라트는 보통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리스 강 주변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명의 산물이죠. 그래서 신전 건축물로 사용하고요. 이제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맨 위에는 이제 신전이 있고요. 지금 신전은 보이지 않죠. 뭐 이제 없어졌겠죠.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이제 그 당시에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는 어떻게 보면 제단이 형성되어 있는 집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집트가 이제 석회암이라는 돌로 건설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이 지그라트는 진흙과 찰흙으로 지은 어떻게 보면 벽돌로 만든 조적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진흙과 찰흙을다가 갈대나 볏짚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넣어서 반죽을 해서 형틀에 넣고 빚어냅니다. 벽돌 찍듯이 빚어넣고 이거를 햇빛에 말리거나 또는 구우면 좀 더 단단하게 되겠죠. 구워서 만든 벽돌로 만든 어떻게 보면 현존한 고대 건축물, 거의 최초의 조적 건축물을 우리는 지구라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도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벽돌이 있고 이게 표면에 들어가는 벽돌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햇빛에 말린 벽돌들은 이제 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겉 마무리에 쌓는
이제 벽돌들은 이제 구운 벽돌, 단단한 벽돌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모르타르가 있었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들어간 접착제, 이거는 석회가 들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점토, 그 다음 그 물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갈대 같은 것들을 넣어서 접착력을 확보했다는 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그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동이잖아요. 유전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청,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스팔트들이 이제 주위에 있었겠죠. 그 아스팔트들을 모르타르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청과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모르타르로 쓰면서도 이 방수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방수 효과가 좋아서 그런 거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이 중동 지역에 지그라트를 짓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주변에 돌이 없었던 거죠. 돌이 없었고, 그런데 풍부한 자원들이 뭐냐? 이게 흙인 거죠. 그 강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쓸려오고 가공된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품질이 좋은 진흙과 찰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고 그런 재료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집을,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어떻게 보면 대부분 보면 한 50m,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우루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이것들이 보통 높이는 추측컨대 많이 훼손이 됐고 뭐 그러겠죠. 높이는 한 5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50m고 단도 한 5단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각형의 이게 테라스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형태로 기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최상부에 있는 아까 직사각형의 신전들이 다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라트가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된 벽돌로 만든 조적 구조물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 바벨탑이라는 게 이제 그 바빌론에서의 지구라트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구라트. 그래서 바빌론의 이제 지구라트 그 당시 한 7단 정도 됐다는데, 그게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높이가 한 9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가 한 90m로 추정됐다는 학자들의 그 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구라트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고대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그 이탈리아에 가보면,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서 가보면 그 여기 왼쪽 아래 왼쪽 그림이 있죠. 해발 440m에 그라비스 협곡의 작은 도시 마테라라는 게 있습니다. 마테라. 그 마테라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여기 뭐 그림 보시면 여기 협곡이 거의 뭐 계곡이죠. 협곡이 있고 그 협곡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마테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 마테라가 아마 이탈리아인들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 살았고, 그리고 9,000년 전, 그러니까 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 현대까지 계속 살아왔던, 그래서 9,0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사람들이 살아온 세계에서 유일한 곳으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였고요. 이게 2019년에 이제 유럽의 그 문화 수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2019년도 이제 코로나 전이죠. 1년 전에 저희 와이프랑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이제 한번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라라는 도시는 이거 그 사시라는 동굴 주거지로 되게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9,000년 동안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원시 시대부터 중세 시대, 어떻게 보면 최대 현대 시대까지 이제 거슬려서 계속 그 건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여기 그림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곡 구석구석에
그 구멍이 뻥뻥 동굴들이 있어요. 동굴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경계 부분에는 지금도 그 동굴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나요? 현대화 시켜가지고 숙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왜 이렇게 구멍들이 많고 사람들이 왜 거기서 살았냐? 그렇죠? 동굴에서 원시대에 살았으니까 봤더니 거기도 암이 석회암질의 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환경이 만들어준 환경, 그리고 쉽게 동굴을 팔 수 있는 그런 그 지형을 통해서 이제 원시인들이 동굴 주택을 주거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선사 시대부터 그렇죠? 사람들이 거주했던 동굴들이 막 뚫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는 빈민들이 살았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막 그 빈민들이 살았던 지역이었는데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각광을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이제 대자본들이 이제 여기 들어온 거죠. 투자를 해서 지금들은 뭐 편의시설하고 거의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는 새로 개발된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보시나요? 이게 보면 동굴을 깎아 만든 암석 교회입니다. 여기 이 안에 동굴들이 있죠. 동굴들을 파내고 때로는 여기 조적조로 구축을 해서 이 안에 그러니까 뭉쳐져 있는 이런 그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세 시대에 뭐 이렇게 그 건축물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색다른 여러분도 한번 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한번 좀 뭐 여행을 이제 다니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시면 예 저희도 큰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시디 마테라 한번 소개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대 건축물로서 여러분들이 또 뭐 생각나는 거는 뭐죠? 예,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그쵸? 이거는 AC 80년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AC 80년,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졌냐? 이건 근데 왕은 또 이제 좀 헷갈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료에 남은 거는 고대 서기 72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8년 뒤에 한 80년경이 되겠죠. 그 아들인 티누스 황제가 완공한 콜로세움. 그죠? 콜로세움이고 뭐 콜로세움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 아치 구조. 그죠? 조적 구조인데 그 아치. 그래서 아치라는 것이 어디서 유래되느냐? 아까 좀 전에 그 보여줬던 지구라트에도 보면 어, 벽돌로 이렇게 졌는데 그 당시에 아치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아치 구조가 있고 그래서 뭐 그리스에도 아치 구조가 있고 뭐 아까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아치 구조가 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명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류가 됐겠죠. 그죠? 규경도 하고 물류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물류도 교류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꼽힌 어떻게 보면 건축 기술이 아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콜로세움은 어떻게 보면 그 아치 구조 여기 보시면 뭐 1층에서도 아치 구조, 2층에서도 아치 구조면서 아치 구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재료는 어떻게 썼을까요? 건축 재료는 자료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석회암도 썼고요. 그다음에 응해암도 썼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콘크리트가 있었답니다. 콘크리트. 지금의 콘크리트와는 다른 로마 콘크리트.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19세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쓰이는 현대 콘크리트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로마 콘크리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 로마 콘크리트가 여기 쓰였다는 겁니다. 로마 콘크리트가 쓰였고 그다음에 청동 시대를 뭐 겪어서 그런지 청동 골조들이 이 안에 구조물로서 쓰였다고 합니다.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사진 중에서 두 컷만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서 그 외벽의 높이는 한 48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둘레 길이는 한 545m 정도 된다는 걸로 추정된답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보면 원형 경기장이니까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길이는 한 87m 그리고 타원의 그 폭은 55m 이게 타원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높이는 한 5m 정도에 달하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결국 무너졌죠. 무너지고 지금은 뭐 복원 중이고 이제 관광지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 언제 무너졌냐면 1949년에 로마의 대지진이 왔을 때 무너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대지진이 왔을 때 무너져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다른 건축물을 쓸 때 이제 어, 벗겨간 거죠. 석재도 그 지금에 보이는 전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외벽에도 엄청나게 고급진 석재를 썼겠죠. 그래서 다 벗겨가고 청동도 다 그 가져가고 지금은 이거 보면 잔재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마 건축도 석회암을 많이 썼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치 구조가 이제 전성기를 유지하면서 조적식 아치 구조를 썼다는 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나면 알겠지만 구조공학적으로 보면 이 조적조, 석조, 벽돌조들은 어떻게 보면 압축력은 되게 이제 강하죠. 압축력은 강하지만 그 인장력, 그렇죠? 인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그 지진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 압축력에 대해서 그 잘 지지하고 있던 석조들도 지진으로 인해서 인장력이 발생을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석재, 조적조, 벽돌 이런 건 다 인장력이 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무너지고 그런 거죠. 뭐 그 건축 재료로 하면 또 목재가 있죠. 목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목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석조 건축물에 비해서 오래 남아 있는 게 좀 별로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아마 목재는 인류가 아마 가장 사용하기 좋은, 가장 접하기 좋은 구조 재료였겠지만, 목재는 화재에 또 약하죠.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완전, 세월을 겪으면서 불나서, 뭐, 번개를 맞아서 아마 타 없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에 이렇게 남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류는 동굴을 통해서 또 주거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치라는 거를 또 거기서 봤겠죠. 그 동굴의 아치를 보고서 저렇게 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석조나 벽돌로 인해서 또 한번 이렇게 지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대 건축물 보면 또 판테온이 있죠. 판테온. 그렇죠. 모든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는 어떻게 보면 신전이죠. 이것도 보면 추정이 되는데 AC 125년경에서 AC 202년경에 지어져 있던 판테온. 판테온은 또 여기서도 이제 그 건축가, 지금 건축가가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축가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건축가, 그러면 왕의 어쨌든 황제의 직속 건축가가 있었답니다. 이게 다마스쿠스의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인데요. 어렵죠, 말이. 이 사람이 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설은 그 밑에 황제인 하누리아누스 황제나 그 밑에 있는 그들의 건축가들이 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설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그 피라미드의 그 지은 건축가와 같이 또 이제 역사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아폴로로로스라는 건축가. 이 사람을 또 건축가이자 공학자로 또 역사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공학자로서 뭐그 포름이라든지 시장, 신전, 원주, 경기장 이런 건축 작업들을 많이 설계를 했고 또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여튼 역사적으로 좀 그리고 개선문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그 뭐 잠깐 살펴보면 이 판테온은 앞에 보면 그 주량 현관이 보이죠. 주량 현관이 보이는데 이 앞에 열주가 뭡니까? 열주가 이렇게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이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그 2열, 3열의 기둥도 있다는데 이게 한 4개씩 있답니다. 4개씩 있고 하나의 그 기둥의 중량이 한 100톤 정도 나가는데 이게 신기한 거는 이게 통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통석.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100톤 규모의 화강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만들어져서 운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운반됐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박공벽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박공벽 형성이 구조되면서 박공 지붕 형태의 그 현관, 일종의 현관, 주랑 현관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명한 돔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돔, 원형, 일종의 아치의 3차원적인 형태의 돔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돔의 이제 이거 좀 원형돔, 원형이죠. 원형의 반을 자른 반 돔인데, 지름이 보면 43.3m, 43.3m 정도 되고, 그 돔의 무게가 중량이 한 4,535톤, 거의 4,500톤 정도의 중량이 그걸 누르고 있는 겁니다. 누르고 있고, 이것들을 만든 재료는요, 뭐겠어요? 석조일까요? 예, 이게 또 놀라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콘크리트입니다. 이 재료가. 그래서 이게 유명한 게 이 당시에 로마 콘크리트로 만든 돔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거는 보면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위에 그 아치의 그 키스톤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맨 정점 부분. 그 부분이 뚫려 있죠.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그 지름이 한 9.1m 정도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거를 뚫어놨다는 거. 뚫어놔서 이거를 형성시켰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놀라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치 구조는 정점에 있는 이 키스톤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붕괴가 되는 거죠. 붕괴가 되는데 이 돔은 그 아치의 3차원 공간으로서 그 부분이 없는데도 견디는 거는 왜 그렇죠? 이 원 둘레에 지금 현대 구조물로는 압축링이 형성이 됩니다. 압축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구멍 개구부에 한 그 둘레로 홍해돌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요. 홍해돌을 형성해서 그게 압축링으로서 역할을 해서 기 때문에 이 키스톤이라는 게 없어도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직적으로도 압축이지만 위에서 보면 그 홍해돌을 기준으로 압축링으로 해서 보면 수평형으로도 그 절정면에서는 압축링을 형성하고 있고 원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아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역학적으로 이 아랫부분 돔의 아랫부분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려는 추력이 발생하면 수평력이 발생하죠.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 벽체를 두껍게 만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버트레스를 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추력을 잡았는데 요즘 현대 건축에서는 이런 걸 인장링이라고 하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또 원으로 이렇게 링으로 딱 잡아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돔의 구조 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치나 돔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올수록 힘은 어디죠? 힘 밑으로 내려올수록 많이 받겠죠. 힘을 많이 받고 중력화 중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아치의 그 돔의 두께도 하부에서는 두껍게 만들고 상부에서는 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또 건설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가설 부재가 동원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렇죠?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테온은 현재 로마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돔으로서 많은 예술가들한테 친송을 받고 있는 그렇죠?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로마 콘크리트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석회가 이용됐죠. 그래서 소석회 반죽, 그 다음에 포촐라니, 그 다음에 화산재들이 화산에서 나오는 부석이나 그 다음에 그 주먹만한 크기들, 그 다음에 화산재를 섞어서 만든 게 로마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로마 콘크리트.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뭐죠 폼페이라고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인근의 그 로마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베수미오산 이라고 화산이 분산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폼페이가 어떻게 보면 멸망을 했죠.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때 나오는 이제 화산재를 섞어서 만든 게 로마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콘크리트.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제 고고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이거 마찬가지로 인장력이 약하잖아요. 인장력이 약하고 압축력에는 강한데 그래서 로마 콘크리트 안에는 인장재로서 그 역할을 하는 말총 있죠, 말 꼬리의 그 털, 그죠? 깃털에 말총들을 삽입해서 인장력에 대해서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 콘크리트 이런 콘크리트 있죠. 섬유 보강 콘크리트라고 있죠. FRC라고 표현해요. Fiber Reinforced Concrete. 그러니까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런 섬유 보강 콘크리트, 로마 콘크리트를 만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구조공학자 입장에서는 흥미롭고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그러면 얼마큼 나왔느냐 이런 것도 좀 하는데 여기서 측정은 안 했는데 다른 쪽에서 학자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근데 20메가파스칼 정도 나왔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20메가파스칼 정도의 압축 강도를 내는 콘크리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죠? 어쨌든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펜타곤이나 고대 건축물에 대한 경우는 그 뭐 요즘에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에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이게 뭐죠? 사그라다 파밀리의 성당. 그렇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의 성당이죠.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여행을 가서 한번 찍어본 사진인데 많은 사진들이 저희 하이구조 홈페이지에 포토 갤러리 쪽에 있습니다. 포토 갤러리 쪽에 있는데 요 중에서 두 컷만 일단은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졌죠? 안토니 가우디가 졌죠. 그래서 안토니 가우디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건축사거든요.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사인데 가우디의 작품을 직접 못 본 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시간을 내서 와이프랑 한번 갔습니다. 가서 전 스페인 건축물들을 쭉 들어보는 중에 마지막 도시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 사그리다 파밀리 성당뿐만 아니라 가우디의 작품, 뭐 구엘공원도 해가지고 쭉 본 적이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그 연도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근대 건축 말에서 현대 건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은 1883년부터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렇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했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안토니 가우디가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딕 양식의 그 수직성을 강조한 18개의 탑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18개 구성이 돼 있다 하고 가우디가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걸 뭐로 만들었을까요? 가우디는 특별히 설계를 했지만 특별히 구조 시스템을 뭐로 해야 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우디가 그 당시에 또 뭐 대단한 구조공학적 이론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우디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냈겠죠.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수선의 원리, 현수선 아치 구조를 적용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 뭐라 그래요? 체인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되면 그 체인의 자중으로 해서 만든 곡선들이 있겠죠. 그 곡선들을 아, 어떻게 보면 밑에다 거울을 놓으면 이게 뒤집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뒤집혀져서 이렇게 보이면 그게 안전적 구조물이다. 그래서 현수 아치 구조를 적용했다고 하고, 그게 뭐 이 사그라다 파밀리에를 만들면서 실험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다른 건축물을 연구할 때 그런 실험 모형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그 대규모 성당 건축물에 이전 선수단 아치 구조물을 적용한 거죠. 그럼 구조 재료는 뭘까요? 아, 그 당시에 보면 또 석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 보이는 건 일단 석조니까. 그렇죠? 보이는 그림들은 돌입니다. 어마어마한 돌인데 석조인데 실질적으로 한 1950년경까지는 근처까지는 돌로 만들었답니다. 그 처음에는 최초 이제 근대 건축 말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돌로 석조를 지어서 만들었는데 그 1950년경에는 근처 이제 채석장에 이제 돌들이 바닥이 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돌을 갖다가 썼는데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이 난 후에는 철거된 석조 건물들 있죠. 주위에 있는 그 자재들을 재사용하다가 그마저 이제 바닥이 나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이란 또는 영국 등지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쓰고 있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초창기에 때는 돌로 졌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개발이 되고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요. 그리고 철골도 일부에는 철골 구조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볼 때는 기둥들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들이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그림들을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구조공학자, 구조이론이 정확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수전을 통한 모형 또는 그 당시에 또 많이 쓰였던 게 석고를 통해서 모형을 제작을 했답니다. 소형 모형을 제작해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모형을 통한 그 구조적 상상 그리고 재현 그리고 나서 그게 괜찮다고 인정됐을 때 실제로 이제 건물로서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토니 가우디가 어쨌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비선형 곡선을만 쓰고 뭐 직선은 거의 안 썼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토니 가우디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대대적으로 주물 그렇죠? 주물업자, 주분 강ol업자 집안이 이렇게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주물공으로서의 그 어린 시절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면서 아마도 그 비선형, 그 곡선에 대한 그 감 이런 것들을 많이 익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삶에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창의적인 영감들을 아마 이런 위대한 건축물을 실현시킬 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현대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건축물을 보면 다음 그림은 롱샹 성당이죠. 프랑스에 있는 롱샹 성당. 이것도 2015년도에 한번 또 와이프랑 가가지고 한번 살펴봤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어진 거는 1954년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졌죠? 롱샹 성당은 그 유명한 르꼬르부제, 그렇죠? 르꼬르부제가 졌다고 하고 르꼬르부제는 뭐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르꼬르부제가 지는 롱샹 교회가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물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잡은 첫 번째 건축물이다라고 평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또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그 유튜브상에 한번 살펴보시면 또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는 건축물이 아닐까 한번 살펴봐야 할 건축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있죠. 비선형의 미가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그림 사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이구조의 포토 갤러리 쪽에 한번 보시면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두 컷만 올려놨는데 이건 뭐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가 개발됐고 쓰였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이게 이제 옆면인데 이게 뭐 두꺼운 벽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멍을 기하학적으로 뚫은 거죠. 그 벽 두께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뚫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뚫어서 그 빛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뭐 건축적인 뭐 영감이 뭐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 건축학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림상으로만 살펴보시면 이것들이 위쪽에도 빛이 들어오죠. 벽의 윗부분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이 벽체가 이 지붕, 이 엄청난 이 콘크리트 쉘 구조를 받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부분은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받치죠? 예, 기둥만 올라가서 기둥이 받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빛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벽식 구조의 콘크리트 쉘 구조, 어마어마한 큰 쉘 구조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두꺼운 벽체 안에는 기둥들이 숨어 있는 거죠. 구조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마리나 베이 샌즈, 그렇죠?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래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건축물이고 완공은 210년도에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러 또 많이들 그 호텔에 건축을 많이 감상하시러 또 싱가포르에 많이 다니시는데 저는 뭐 2018년 최근에 갔다 왔죠. 좀 이렇게 가서 한번 또 그 영상에 사진을 한번 담아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건축가는 이스라엘 출신의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카드가 이렇게 C자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양의 영감을 얻어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기울기가 보면 한 최대한 52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세 개의 타워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줄 유명한 거는 그 위에, 그죠? 지상에서 한 200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스카이파크가 이제 건설되어 있는 거죠. 브릿지 같이럼 건설되어 있고 그게 이제 유명한 거고 이게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스트럭처도 스트럭처지만 중요한 거는 시공성. 그죠? 시공을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고 결국은 이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 쌍용건설이 그죠? 제안을 했죠. 그래서 공기도 많이 땡겼다고 그랬죠. 공기를 뭐 27개월을 단축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건설 기술은 대단합니다.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천루를 구성하는 많은 건축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참여를 했죠. 참여를 해서 건설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은 거의 세계적이다라고 자부하고 자부심을 느껴도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마리나 베이 샌즈에 대해서도 한번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현대 건축물로서 뭐 많겠죠, 현대 건축물은. 근데 제가 이왕이면 제가 방문했던 사진을 위주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메트로폴 파라솔이죠. 메트로폴 파라솔. 이거는 준공이 2011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예. 사실은 스페인에 2014년에 가서 사실 스페인 세비야 성당을 보러 갔습니다. 세비야 성당을 보러 갔는데 세비야 성당 모두 훌륭하죠. 훌륭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여기 메트로폴 파라솔을 보게 되는데 와, 메트로폴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카카오톡 배경 그림에 싫고 다녔었는데 어쨌든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이제 독일 출신의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조 엔지니어, 구조 공학자는 엔지니어는 그 영국에는 아랍사라고 좀 유명한 대형 구조 엔지니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관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거는 최대 목구조물입니다. 목구조물. 여기 목구조물들이 보이시나요? 예. 목구조물인데 우리 거의 최대 목구조물입니다. 세계 최대 목구조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구조물의 단점들이 있죠. 일단은 물에 젖으면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특수 목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수 목구조로 해서 그 코팅도 여러 뭐 세겹이나 이렇게 코팅도 하고요. 그래서 물에 젖지 않게끔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2004년에 국제 현상을 통해서 이제 공모가 돼서 이 도굴의 건축사가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진행을 됐었죠. 진행을 된 프로젝트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가보니까 1층 지하에 로마 유적이 발견됐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주차장을 건설하고 1층에 시장을 건설하려고 건설해서 땅을 파봤더니
지하에 이제 로마 유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됐죠. 그러다가 이제 한 2004년 정도에 이제 개발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세비야시에서 그다음에 국제 현상 공모를 해서 독일 건축가가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그 아랍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랍사가 그 최초의 디자인으로는 이거 기술적 수행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세비야시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단이 됐죠. 그러고 나서 또 몇 년간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접착제도 보강제로서 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목재는 또 특수한 목재로 어떤 거를 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 연구 검토를 해서 그 목재는 폴리우레탄 코팅을 사용했답니다. 폴리우레탄 코팅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이 밖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거기는 이제 건축가, 구조 엔지니어, 그다음에 시공 기술. 이거 시공을 하려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시공 기술자, 그다음에 화재 예방 및 목재 공학 전문가들이 막 긴밀한 협조와 연구와 개발과 해서 탄생한 종합적인 디자인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뭐 인터넷상에 뭐 자료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위에 이게 전망대가 있거든요. 위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사람들이 이제 전망대를 통해서 올라가서 주변 그 세비야시의 이제 그 건축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세비야가 뭐 스페인이다 보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이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파라솔 역할을 해서 밑에가 이제 그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공 광장으로서 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건설하다가 밑에 뭐 유정물이 나오면 공사 중단 끝, 그쵸?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중단을 했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하는 유적지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뿌리를 내리는 기둥들은 최소화시킨 거죠. 최소화시켜서 기둥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이거 줄기로 보이는 버섯 모양 같이 보이죠? 그래서 세비야의 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둥 모양이 코아입니다. 코아. 여기는 물론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 코아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여기 위에 부분이 목재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있고 그렇죠? 강 구조도 있고 다 있을 건 다 있죠. 예,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목재를 특수 목재를 사용했다는데 그렇죠?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많은 뭐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한번 뭐 세비야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물, 그렇죠? 고층 건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나라 현재 1위가 높죠? 예. 여기 부르주 할리파 두바이에 있는 2009년에 완공되어 있는 부르주 할리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강구조가 발달되고 콘크리트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구조는 없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도 구조물도 올 수도 있죠. 근데 굳이 안 올리는 거죠. 못 만들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죠. 부르주 할리파 참고로 최상층 요 정도 되나요? 최상층까지의 높이가 584.5m라고 합니다. 그리고 첨탑까지 여기 첨탑까지의 높이가 828m. 그래서 현재 최고 맞췄죠. 최고 높은 맞췄는 인공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건축가하고 구조 엔지니어 다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은 몇 개의 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합쳐져 있었죠. 그 중에서 주 계약자는 삼성물산.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리프트 합공법이라고 해서 첨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자료는 있긴 한데 이 밑에서 굴뚝 모양의 코어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만들어 놓고 안테나 이렇게 뽑듯이 쭉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쭉 끌어올리는 리프트 합공법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삼성물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컨트롤해서 만든 이 첨탑.
그게 또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최고 높은 마천루가 뭐죠? 아시겠지만 롯데월드타워. 그죠? 2016년에 완공을 했고, 예, 이거는 높이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하 6층에 지상 123층, 그리고 최상층은 497.65m고요. 첨탑까지 높이가 555m. 외우기가 쉽네요. 그죠? 첨탑 555m, 층수는 123층. 그죠? 이게 얼마 전까지 세계 마천루 중에서 5위에 해당되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 한국에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 네, 자랑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이것도 누가 만들었죠? 시공사는? 예, 시공사는 롯데건설 우리나라가 했죠. 그리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구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고압 콘크리트 압송 장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콘크리트를 펌프로 쭉 초고속으로 끌어올려야지 콘크리트를 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500m 한 방에 500m까지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거 특허내고 뭐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초고층 구조는 어떻게 보면 그 횡력, 수평화 중에 대해서 바람이나 지진화 중에 수평화 중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구조물이 이제 결정이 되는 횡력 저항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때 건축사와 구조공학사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을 횡력 저항 시스템, 수평 저항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여러 알트를 갖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최적의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저층이나 중층 정도의 구조물은 웬만하면 건축가들이 뭐 좀 초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 사이즈 안에서 그 강성 안에서 다 해결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초고층 구조물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경관 구조물. 스판이 긴 거 있죠. 스판이 긴 대경관 구조물. 그래서 구조공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초고층, 건물이 높은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구조 시스템이거나 또는 장스판, 기둥간 간격이 아주 넓은 장스판 구조물에 대한 약간 해보고 싶은 그 도전의식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 현대건축의 마지막 한번 이거는 예, 하위구조가 구조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2015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여기 보면 밑에가 서울대학교 기존에 있는 중앙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황금빛으로 보이는 게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기둥이 어디냐면 여기하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기둥 없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이 장스판이 몇 미터? 최장 100m가 넘습니다. 115, 하여튼 112.5m인가 하여튼 길게 날아 100m가 넘는 게 3개층에 날아갑니다. 위에 경량이 아니라요. 3개층의 도서관이 쭉 날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둥 간격이 넓은 대경관 구조물, 건축물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만한 구조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공사 중에 제가 한번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아마 기존에 있는 여기 도서관, 중앙도서관 지붕에서 찍은 겁니다. 기둥이 없죠. 쭉 날아가죠. 그래서 이거는 2015년도에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 대상을 탄 공공분야에서 대상을 탄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하위구조에서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캔틸레버가 한 18m 정도 날아갑니다. 이렇게 트러스로. 그래서 이거 자료는 제가 이거와 관련된 거는 여러 번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각 대학교별로 특강 같은 걸 해서 한 적도 있고 또 포스코에서 주최하는 국제 포럼에 그 당시에 가서 또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수업하면서 수업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메가구조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남다릅니다. 남다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제목같이 건축 구조 계획은 누가 하는가? 누가 한다 그랬죠? 건축가와 구조공학자가 그죠? 협력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게 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 쪽에 가깝잖아요. 예술가 쪽에 가깝고 공학자는 그래도 뭐 물리와 수학을 근거로 한 응용 학문으로서 뭔가 계산과 뭐 수치 해석을 통해서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다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르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조공학자는 아무래도 직업 성격상 숫자의 세계 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아무래도 과학과 기술 뭐 철학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성적 사고를 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따져보는 사람들이죠. 따져보는 사람들이고 이에 반면에 좀 보면 건축가들은 심미적이고 예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문제를 막 다룹니다. 인문학적으로도 그렇죠? 인간적인 문제를 다루는 어떤 이상주의자면서 또 낭만적인 공상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낭만적인 공상가.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플라톤의 감성적인 사고를 주로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협업을 해서 뭔가 좋은 건축물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죠.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면 안 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구조 설계자 또는 구조 공학자와 건축가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 목적, 방법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건축물의 완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하여 서로 협력과 존중 속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역사적에 남는 좋은 건축물,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구조공학자, 그래서 얘기했지만 구조공학자, 저희 같은 구조 설계자들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논리적 사고, 그 수학적, 공학적 사고를 하려고 많이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까이 감각되는 이제 자연물들을 존중해야 돼. 자연물에 대한 이치를 자꾸 이제 이성적으로 파헤치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이를 지배하는 원인들을 찾고 그거를 현실주의 입장에서 물체를 관찰하고 그 현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감각과 경험 그리고 중요한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그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수량화시키는 이런 사고를 하는 게 구조공학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 입장에서 이제 플라톤적 사고는 이전 그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본질의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보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초월적인 사고를 하고 감성적인 직관 그 옛날 고대 건축가들이 했다는 그 다음에 창조적인 영감들을 중시해서 이거를 이성과 통합해서 섞는 이걸가 이제 플라톤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공학자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이성적 사고를 주로 하는 사람, 건축가는 플라톤적인 감성적인 사고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하위구조하고 같이 일하시는 협력하시는 이제 건축가들 중에서 좀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건축분야의 대가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떠오르는 신의 작가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하고 협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간혹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다름이 좀 미묘한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조공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성적으로 막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뭐라 순수함? 어떻게 보면 소년의 수줍음, 뭐 인간적인 감성들이 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철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약간 이게 몽상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얘기가 하기도 하고 막 좀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멋에 살기도 하시죠. 먹기 낭만을 추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행복하신 것 같아. 약간 꿈이 있는 몽상가적인 어 그렇죠?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음,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도 건축사거든요. 건축사. 저는 구조기술사.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분야에 이제 최고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고하는 게 틀립니다. 아까도 뭐 여행을 자주 건축 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저는 이제 맨날 스트럭처만 찍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볼 때, 이 건물은 어떻게 구조 형식이 어떻게 돼 있으며 재료는 뭐를 썼으며 형상은 어떻게 이런 거를 자꾸만 이렇게 보려고 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와이프는 또 다릅니다. 보면 공간적인 거, 그다음에 재료적인 거, 마감, 이런 거 무슨 재료를 썼을까, 뭐 이런 거를 또 참고 보면 또 좀 다르죠. 근데 그 다름 속에 미묘한 다름 속에 또 그 서로들의 장점을 이렇게 얻는 그게 또 있습니다. 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하위구조 그 구조 컬럼에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건축가와 구조 설계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썼다 그랬잖아요. 여기 썼듯이 거기에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서 어, 쓴 글에 결론 부분을 얘기하면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건축가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풍파에 달코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몽상가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건축가든 자신의 행복 또는 이념을 바라지만 어떤 것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무능한 인간이 꿈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자기가 놓인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눈뜬 공상가였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그들의 눈뜬 공상이 있기에 저희 구조 설계자, 구조 공학자들은 고민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해결하고 성취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수업 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